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후 한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시어머님의 가증 구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60대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시집살이가 더욱 어마어마했답니다. 결혼하고 5년이 지나갈 무렵 시어머님이 불러서 갔더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집안의 대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한 것도 아니고 용철이가 우리 집안 장남인데 대체 어쩔 셈이냐.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어디서 비리비리 약한 게 들어와서 집안에 빵조가 들었어. 어머니, 용수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대가 끊기긴 왜 끊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용수네가 또 셋째를 가졌다지 뭐니. 셋째를요? 그렇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네 아버지랑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둘째 애가 아들만 내리낳고 있잖아. 근데 며칠 전에 내가 태몽을 꿨는데 또 아들인 것 같더라 그 말이야.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내가 저기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세상에나 집채만한 호랑이가 막 달려와서 내 품에 안기더라니까. 근데 무섭지도 않고 그렇게나 예뻐 보이지 않았겠니? 집채만한 호랑이라면 셋째도 아들이 맞겠네요. 순간 남편이 혼잣말로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는데요. 그동안 우리 부부는 한의원부터 점집까지 안 해본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나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임신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동서가 셋째를 가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빛이 갑자기 바뀌어져 있었고 슬픔의 그림자에 남편의 얼굴이 그늘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 모습을 시어머님이 놓칠 리 만무했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니들도 알다시피 둘째는 애를 숨풍숨풍 잘 낳기는 하지만 그 형편으로 애 셋을 키우기가 보통 버거운 게 아니잖니.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도 있는데 둘이 알아서 잘 키우겠죠. 남편이 남일 얘기하듯 대충 대답을 하자 시어머님이 신경질적인 말투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난리인데 잘도 키우겠다. 보나마나 그냥 대충 키우겠지. 어머니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그게 말이야. 네 아버지가 말이나 꺼내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둘째네 형편에 애를 셋이나 키울 형편이 안 되잖니. 그러니까 셋째는 니들이 데려다 키우면 어떨까 싶다. 순간 시어머님 입에서 믿어지지 않는 말이 새어나왔기에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숨죽이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남편이 버럭 외쳤습니다.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볼 때는 니들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대학 나온 니들이 더 잘 키우지 않겠어? 거기다 조금 전에 내가 호랑이 꿈 얘기했잖아. 태몽이 아주 기가 막힌데 둘째 내가 키우면 그 호랑이가 그냥 고양이가 될까봐 그렇잖니. 부모자식 사이는 천륜이라고 하는데 그 천륜을 끊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세요. 여보, 우리는 그만 가자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었고 제가 안절부절 못한 채 시어머님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자식도 없이 그러고 살 거야. 이러다 장남인 니들 손주도 못 보고 우리가 저 세상 가면 한이 맺혀서 눈이나 제대로 감겠어?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꺼낸 얘기는 용순애한테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재수씨가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남편이 제 손을 세차게 잡아 끄는 바람에 이끌려 시댁을 나왔는데요. 남편이 미안한 듯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은 그냥 못 들은 척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어머님도 답답해서 그러신 거 아니겠어. 근데 조카를 데리고 가라는 말을 꺼내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 너무 놀라서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 있지.
제가 놀란 심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걸음을 멈추자 남편이 다시 사과를 했고 그 뒤 우리는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서가 셋째를 낳았다고 해서 축하해주러 다녀왔는데 서러운 마음이 들어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우리 부부에게도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뒤 시부모님의 구박도 훨씬 덜해졌고요. 아들이 태어나고 난 뒤 1년쯤이 지나갈 무렵 시어머님이 둘째를 낳으라고 다시 닥달을 했지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것이 시부모님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았던지라 예전만큼 대놓고 구박을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도 둘째를 낳고 싶은 욕심은 있었지만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도 많이 지은 것인지 더 이상 임신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 봐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물론 시부모님은 우리 아들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애지중지하셨고 우리 또한 어렵게 얻은 아들을 귀하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토록 귀하게 키웠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일까요? 세상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더니만 아들 역시 우리 뜻대로 커주진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아들은 결혼할 때까지는 크게 속 썩이지 않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람 구실은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새 아들은 좋은 짝을 만나 결혼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뒤 남편이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기에 매일같이 훌쩍훌쩍 눈물바람을 했더니 어느 날은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학과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니들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말인 거야? 아버지도 안 계신데 혼자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도 학과라는 게 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리고 나도 니들이랑 같이 살면 불편해서 싫어.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하겠어. 난 그렇게 불편하게 살기 싫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많이 외롭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 며느리와 살면서 좋은 꼴을 본 사람들이 거진 없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이상하리만큼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사람도 엄마 걱정 많이 해요. 그래서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니까요. 그야 네가 설득한 거겠지.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제가 다시 한번 거절을 했더니 아들이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혹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은 집사람이 지금 셋째를 가졌거든요. 뭐? 셋째를 가졌다고? 축하한다. 이번에는 손녀였으면 좋겠네. 이런 경사가 어딨다니. 그때 그 시절 임신이 되지 않았던 서러움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지라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는데요. 아들이 머뭇머뭇거리다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근데 엄마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집이 셋을 키우기엔 너무 좁잖아요. 그렇긴 하지. 집이 좀 좁긴 하지. 엄마가 사는 이 집 팔고 큰 집 구해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팔고 니들 돈하고 합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말인 거야? 그렇죠. 어차피 엄마도 혼자 살고 계신데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게 모두를 위해 나을 것 같아요. 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는데 그러다 며느리랑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내가 한번 생각은 해보마. 엄마, 집사람은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인 거 엄마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넓혀서 가는 거라
집사람도 불만 없을 거예요. 그 뒤에도 아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 한동안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와 합가를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에 어느 날은 언니를 찾아가서 상의를 했어요. 언니, 정민이가 합가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정민이가 합가를 하자고 했다고? 우리 아들들은 얼굴 보기도 힘든데 합가 얘기도 꺼내고 정민이는 속이 참 깊네. 근데 정민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도 같이 살아야 하는데 며느리한테는 물어본 거야? 며느리야 원래부터 정민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애잖아. 하긴 며느리가 순에 빠지긴 했지. 우리 며느리들은 둘 다 독해도 너무 독해서 그런지 니네 며느리처럼 순한 며느리가 부러울 때가 있어. 나 같으면 합가하자고 하면 절대 안 할 테지만 니네 며느리는 착하니까 한번 생각은 해봐. 그치만 돈을 얼마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아들 며느리 눈치 안 보이니까 명심하고. 언니의 당부에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아들이 며느리까지 데리고 와서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당신 눈치 보여서 합가를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봐.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을 하자 며느리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는 진짜 괜찮으니까 합가해서 같이 살아요. 어머님 혼자 계신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근데 집이 좁다 보니까 모시겠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정민이는 못 믿어도 너는 믿는다. 엄마는 아들을 앞에 두고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다 둘러봐도 이런 착한 며느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 엄마 아들도 착하거든요. 착하긴 뭐가 착해. 네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한테 힘들어할 때 아들인 네 놈은 코빼기도 안 비쳤고 우리 며느리가 수시로 오며 가며 나를 챙겼구만. 그야 나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그런 거고 집사람은 종일 집에서 노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며느리가 집에서 놀다니. 종일 집안 살림에 애들 보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말하는 뽐새가 아주 못돼 처먹었어. 얘 저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저러는 거 아니겠니? 이럴 때는 한마디 쏘아 붙여야 하는 거야. 며느리가 워낙 착해 빠졌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 소리를 했지만 며느리가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무튼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리고 정민이 너는 앞으로 말 조심해. 알았어요. 말 조심할 테니까 우리 돈 합해서 큰 집으로 이사해요. 며느리 너는 정말 괜찮겠니? 어머님, 저는 진짜 괜찮아요. 제가 잘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셋째 낳으면 어머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역시나 며느리가 백치 같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할 때는 반가움과 불안이 겹쳐 마음이 헷갈렸지만 착한 며느리가 부탁을 하자 조금은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며느리와 합가를 하기로 했고 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집을 보러 다니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몇 달 뒤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집을 팔려니 마음은 아팠지만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집을 구할 때 아들한테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은 투자 개념으로 학군이 좋은 곳에 집을 구해야 한다며 우리가 합친 돈보다 더 비싼 집을 샀고 결국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가 되기도 했지만 아들이 대기업에 다녔기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큰 실수를 했던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차피 나중에 아들 며느리한테 물려줄 것이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까지는 그런 문제를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얼마 뒤 며느리가 셋째를 낳을 때가 되니까 아들이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 곧 셋째가 나오잖아요. 근데 산후조리원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요즘은 산후조리원비가 어마어마하다며? 맞아요. 가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거 다 돈 낭비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집사람 산후조리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산후조리를? 그럼 며느리가 많이 불편할 텐데. 집사람 성격이 워낙 좋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산후조리 잘못하면 나중에 고생하니까 돈 아낄 생각하지 말고 산후조리원 가라고 해. 정 안 되면 내가 돈 보태줄라니까. 그냥 엄마가 해줘요. 아들이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는 바람에 며느리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 정민이가 산후조리를 나보고 해달라고 하던데 혹시 들었니? 네, 그이가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산후조리라는 게 잘못하면 나중에 고생하기 마련이거든. 그냥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니? 이 아파트 살 때 대출도 꽤 받아서 돈이 많이 쪼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럼 내가 돈을 보태줄 테니까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도록 해라. 아니에요. 어머님도 그이 성격 잘 아시잖아요. 괜히 다투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가 어찌나 눈치를 살피던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대답을 했고, 얼마 뒤 출산을 하고 난 뒤 산후조리의 손주들까지 돌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며느리 동생인 사돈 처녀가 주말마다 손주들을 봐줬으니 망정이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한동안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들이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번 주 주말에 근사한 곳에 가서 밥 먹을까 하니까 약속 잡지 마세요. 근사한 곳에 가서 밥을 먹다니. 그동안 엄마가 애들도 봐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셋째 낳고 바람 쐰 적도 없고 해서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잘 생각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좋은데 너무 구두쇠처럼 그러는 것도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넌 회사 다니느라 바쁠 텐데 일일이 가계부까지 쓰고 있다며. 그거 며느리한테 넘기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 이 사람은 그런 거 관리 못해서 안 돼요. 아들이 딱 잘라서 말을 하는 바람에 민망해져서 며느리를 바라봤는데요. 며느리가 웃으며 입을 뗐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는 게을러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매번 남편한테 돈 받아 쓰기 불편하잖니. 요즘 그러고 사는 아내가 어딨겠어. 저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옅은 미소를 띤 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두쇠라고 할 정도로 돈을 아끼는 아들이 갑자기 근사한 곳에서 밥을 먹자고 하니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한 채 며칠 뒤 식사를 하러 갔지만 아들이 기가 막힌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그래? 그게 우리 아파트 살 때 대출 받았잖아요. 그게 많이 버거워서요.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서 그 돈 나가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 있잖아요. 그거 그냥 놀리면 아깝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빌려주면 제가 매달 돈을 갚아나갈게요. 물론 은행 이자만큼은 못 쳐드리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자도 드릴게요. 여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때까지 며느리도 몰랐던 모양으로 며느리가 사색이 된 채 입을 뗐지만 아들이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끼어들고 있어. 당신은 그냥 밥이나 먹고 있어. 그동안 당신 말에 토를 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우리 이사할 때도 어머님이 다 해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돈을 더 보태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지금 이자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생돈을 그냥 내고 있으란 말이야? 그러게 내가 돈 맞춰서 이사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당신이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갑자기 대출 이자가 올랐으니까 나도 답답해서 말 꺼낸 거잖아. 근데 당신이 왜 끼어들고 난리야? 아들이 버럭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우리가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말인 거지? 맞아요. 그럼 서로서로 좋은 거잖아요. 아들은 신이 나서 말을 했지만 며느리 표정이 영 좋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눈치를 살피며 둘러댔어요. 그건 내가 생각을 좀 해볼 테니까
우선 밥부터 먹자. 그럼 진짜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우선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이 스테이크를 썰어 제 그릇에 올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스테이크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난 괜찮으니까 며느리 많이 먹어라. 제가 다시 며느리에게 스테이크를 넘겨줬는데요. 식사를 하는 내내 며느리 표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우리를 먼저 내려줘서 며느리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이한테 돈 못 빌려준다고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넌 뭐가 불안한 거니? 이 집 살 때도 어머님 도움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돈을 또 빌려달라고 하는 건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돈은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자식들한테 재산 안 넘길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절대로 그이한테 돈 주지 마세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재산을 가지고 갈까 하고 호시탐탐 노린다고 하던데 넌 참 특이해. 제가 며느리를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며느리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매달 갖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애들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게 쪼들리면 교육비를 줄이던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대출 안 받는 곳으로 가자고 하니까 굳이 우겨서 여기로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무리해서 여기로 온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니까 애들 학군 때문에 그런 거라며. 그러게 왜 무리를 내서 이 난리야. 사실 회사 다녀보니까 대기업이라고 해도 직장인 월급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학군 좋은 곳에 살면서 우리 애들은 전부 의대에 보낼 참이에요. 내 친구 중에 의대 가서 지금 병원 개원한 친구가 있는데 이건 연봉 자체가 범접 불가해요. 나도 그때 삼수를 해서라도 의대에 갔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대학 가라고 해서 포기했던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순간 아들이 원망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때 끝까지 밀어줄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엄마로서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결국 얼마 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아들에게 빌려줬고 한 반년 동안은 한 번도 빠짐없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갔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했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주지 않았고 결국 저는 돈에 쪼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통장에 잔고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한 채 내내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친구들에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같이 얻어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물론 며느리가 아들 몰래 돈을 주기도 했지만 며느리도 아들에게 돈을 받아 쓰는 입장이라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는데요. 어느 날 언니가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연락을 해오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시누이가 부산 살잖아.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갈까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아니야.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집에서 쉴게. 요즘 도통 외출도 안 하고 내내 집에만 있잖아. 이럴 때 바람도 쐬고 하는 거지. 너 그러다 우울증 걸린다. 아니야. 진짜 괜찮아. 언니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맨몸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그때쯤에는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제가 계속 거절을 하자 언니가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너 혹시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면서 구박받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잘 알면서 무슨 그런 소리라고 그래. 그게 아니면 외출도 안 하고 집안에서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도 내가 찾아가 보려고 하다가 조카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참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언니, 같이 부산 갈게. 그럼 됐지?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나서야 언니가 안심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당장 돈 걱정부터 되었기에 그날 퇴근한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아, 몇 달 전에도 말했지만 매달 돈을 주기로 해놓고 안 줘서 엄마도 지금 많이 힘들어. 이번 달에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까? 저도 드리고 싶은데 애들 학원비가 더 늘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역시나 아들이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결국 잔뜩 화가 난 채 제가 아들을 나무랐어요. 그 학원비도 그래. 너 애들이 학원 다니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엄마, 하기 싫어한다고 그냥 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웬만해야지. 대체 지금 학원을 몇 개나 보내고 있냔 말이야. 저렇게 학원 다니기 싫어하는데 이런 식으로 학원만 보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 셋 다 의대 보낼 거예요. 아들이 막무가내로 우겨댔기에 제가 긴 한숨을 내쉰 채 거실로 나왔는데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것인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이가 매달 돈을 안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몇 달 안 들어와서 말한 것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저 사람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봐요. 순간 며느리가 안방문을 벌컥 열어 제쳤습니다. 당신 어머니께 돈 안 보내드리고 있었던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당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 보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니? 내가 지금 괜히 그러는 거 같아? 어머님께 매달 돈을 드리기로 했는데 왜 안 드렸냐고. 평소와는 다르게 며느리 목소리가 어찌나 커져 있던지 제가 급히 며느리를 데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다 일렀어요. 난 괜찮으니까 싸우지 마라. 그러게 제가 저 사람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학원비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별 수 없잖니. 그럼 학원을 줄이던지 해야지.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들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글쎄,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그런다. 며느리를 몇 번이나 뜯어말렸지만 그날따라 며느리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결국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손주들 학원을 전부 끊어버렸고 남은 기간 학원비를 환불받아왔거든요. 그 바람에 퇴근해서 집에 온 아들이 방방 뛰고 난리를 쳤습니다. 학원에서 연락이 왔던데 당신이 학원 다 끊었다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난 지극히 제정신이고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겠지. 나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한테 할 소리야? 최선? 지금 최선이라고 했어? 낳아주신 어머니께 사기쳐서 하는 최선이 최선이야? 뭐? 당신 지금 사기라고 했어? 내가 못할 말 했어? 이게 어머님께 사기친 게 아니고 뭐야? 엄마한테 돈 안 갚은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곧 드릴 거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마. 그러니까 얼른 학원에 다시 전화해서 돈 돌려줘. 그렇게 가르쳐서 의사 만들어 놓으면 뭐해? 당신 같은 호래자식이 될 텐데. 순간 며느리 입에서 호래자식이라는 말까지 나왔기에 어찌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아들 또한 기겁을 한 채 소리를 쳤고요. 뭐? 호래자식? 당신 지금 나한테 호래자식이라고 했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평생을 애지중지 키워주신 어머니께 사기나 치고 나몰라라 할 수가 있어. 그러니 당신이 호래자식이 아니고 뭐겠어? 그리고 당신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들도 똑같이 크지 않겠어? 어쩜 배 아파 낳아준 어머님에게 아들이 그럴 수가 있어? 이게 호래자식이 아니고 뭐가 호래자식이겠어? 당신이 어머니께 이러고 있는 거 아버님이 하시면 자식 잘못 키웠다고 얼마나 통탄하시겠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란 말도 못 들어봤어? 당신 진짜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말대꾸 한 번을 한 적이 있기래. 하지 말라고 하면 말을 안 들은 적이 있기래.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돈도 전부 돌려드려. 거기다 애들도 하루 종일 학원 뺑뺑이 돌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강요할 생각 하지도 말고. 안 그럼 나도 이혼 불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들 며느리가 결혼한 뒤 처음으로 며느리가 거품까지 물고 아들에게 쏘아붙이자 아들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 며느리가 쐐기를 박듯 말을 했어요. 아버님 떠나시고 난 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당신은 잘 모르지. 그런 와중에 당신까지 이러면 어머님께 너무 가혹한 거잖아. 난 당신이 사람다워서 좋았던 건데 지금 당신 모습은 동물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 돈 돌려드려. 당신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잖아. 내 말이 맞지? 며느리가 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아들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고등학교 때 저랑 사는 처지가 비슷했던 친구가 의사가 돼서 저보다 훨씬 잘 사는 모습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자격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결국 며느리 덕분에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얼마 뒤 아들은 빌려갔던 돈을 전부 돌려줬습니다. 물론 저는 그 돈을 그대로 받았답니다. 며느리에게 더욱 놀랐던 것은 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는데요. 며칠 전 며느리가 다시 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님 인생에서 자식도 중요한 존재지만 뭐니뭐니 해도 어머님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돈을 움켜쥐고 계셔야 해요. 우리 엄마처럼 사는 게 현명한 거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 말을 들으며 참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며느리가 악독했다면 제 남은 생이 참 고달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